이렇게 뭐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와중에도 대선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서 벌써 60일 중에 12일이 지났습니다. 4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당, 한국우, 국민의힘 어제 각각 경선 후보 확정을 했었죠. 민주당 얘기 먼저 할게요. 이제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렇게 3파전이 좀 확정이 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김동연, 김경수 후보 두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을 했어요. 자, 그러면 3파전 구도는 끝까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경선에 참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사실 희박해 보이는데 이 두 분은 왜 나오시는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희박한 게 아니라 없죠, 그냥 가능성이. 솔직히 희박하다고 해줍시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하고 높은 확률로 대통령이 될 것이고 뭐 안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은. 그런다고 계속 또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대표직을 유지하거나 그럴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차기를 노리고 이제 비이재명계의 좌장이 누구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지금 김동연, 김경수 이 두 분이 지금 각자의 몫으로 지금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친문계 지원을 받는 김경수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현역 그 수도권 지자체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동연. 그러니까 이제 각자 좀 이제 차기를 보고 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이게 지금 민주당 경선 4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좀 너무 비싸요. 게다가 이게 국민 경선도 오픈 프라이머리도 아니고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4억 원이 돈이 다 드나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쓰는 돈이 결국 아깝지 않을 겁니다. 예, 이후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아깝지는 않은데 제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2017년에도 네. 박근혜 탄핵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3명 나왔잖아요. 네네.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그때 TV토론 11번 했거든요. 예비경선까지. 이번엔 2번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탄핵인데 그쵸. 같은 60일인데 언제는 왜 11번이 되고 왜 2번밖에 안 되냐. 이게 너무 부자 몸조심이다. 이재명 대표와 주류 측이.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이낙연 후보랑 붙었을 때 거기 경선 과정에서 각종 공격들이 나중에 대선에 발목을 잡더라. 네. 그러니까 경선에 최소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라. 조용히 지나가자라는 게 전략인데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룰을 좀 공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야 오히려 사람들도 승복을 하고 뒷말이 안 나오지. 좀 저는 너무 과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어디 이렇게 나오질 않으시고 유튜브나 이런 데 녹화된 방송만 나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 보시기에는 뭐 어차피 약간 좀 결정된 경선이라 뭐 이렇게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뭐가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는지. 김준일 평론가 얘기하는 가능성 제로라고 보셨잖아요. 저도 뭐 더불어민주당 6자에 맞춰서 하나마나 경선 6자로 하나마나 경선인데 우리 스포츠 경기 할 때 예를 들어서 권투 경기 얘기하면 챔피언은 항상 아웃복싱을 합니다. 도전자는 인파이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챔피언은 지키는데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이 리스크를 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아웃복싱 하면서 유효타만 몇 번 날려도 충분히 챔피언 벨트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챔피언을 넘어서 거의 뭐 3개 타이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변수가 나타나서 본인의 우위를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 예선이 아니라 본선에서 어떻게 잘 싸울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싱을 둘 것 같은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 당내 경선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본선에서 문제가 돼갖고 그 득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예선 내에서 있었던 갈등으로 원팀이 안 돼갖고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사람이 지난번에 이재명 전 후보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측면에서 저는 우리 당 경선이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되는 거 그것이 흥행 요인도 되지만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위험 있는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어떤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심정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48일 밤만 지나면 자기가 이미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잠들 때 웃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유, 요새는 또 경선 48일이면 엄청 긴 시간이어서 또 지켜봐야 되지만 근데 지금 관전 포인트는 사실 몇 %를 넘을 것이냐 이건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몇 %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경선에서의 득표. 저는 83%? 83%. 네, 지난번에 당대표 될 때보다 훨씬 아니요, 당대표 때 88%였습니다. 88%. 근데 지난번 당대표에 나오신 분들의 무게감과 지금의 후보들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여론조사 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감안을 하면은 80% 초반대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80% 초반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재명 전 대표가 2022년 당대표 선거 때는 77.7%인가 했고요.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88.7%인가 이랬는데 한 85% 정도는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90% 넘는 거는 본인으로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갖고.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90% 넘으면. 아니 90% 넘으면은 우리 당이 공격할 만한 포인트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1급 체제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있느냐. 대통령이 돼도 이런 전체주의 정당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공격 포인트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90%가 넘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 대표한테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높은 득표를 얻었다라기보다는 이거 좀 부담인데 다른 일반 국민들은 이 수치를 어떻게 볼까? 또 뭐 북한처럼 일당 독재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요거는 제가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당원들의 선택이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공산당에서는 그러니까 안 하면은 숙청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무슨 몇몇 100명에서 1000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200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거를 득표율이 높게 나왔다고 이거를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표현이다. 제가 보기엔 모르니까 왜 이렇게 높게 나오는 상황이 있는지 그런 맥락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나경원 의원이 어제 이제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영화 신세계를 안 봐갖고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변인님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다 보면은 청취자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영화 신세계 보면 여기 이제 조직의 배신자라고 생각해서 거기 드럼통에 놓은 다음에 시멘트로 채워서 그걸 이제 바다에 버리면 계속 이제 모든 사건에 묻힌다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늦게 좀 그걸 했잖아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언더독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 경선이 굉장히 치열한데 4강 안에 본인이 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도발적으로 한 것 같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챔피언은 아웃복싱을 하지만 언더독은 그 인파이트를 세게 해줘야 관중들이건 아니면 심판에겐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나 싶고 이게 또 신세계라는 영화도 있지만 아수라라는 영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전 대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수라라는 영화에 보면 안남시장으로 황정민 씨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좀 그 연상케 하기 위한 캠페인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이 사진 때문에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전 대표도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유시민 작가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뭐 피바람이 불고 복수의 칼을 휘두를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질문에 이 전 대표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너무 아깝고 그러면 제가 괴롭고 재미가 없다면서 이런 부분 좀 불식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대답이에요. 정치 보복 하겠습니까? 정치 보복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해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답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뭐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제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 보면은 다 이유가 있었다. 뭐 이제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있었고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예를 들면은 공천 학살이라든지 뭐 비명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이제 말로도 조금 뭐 해명도 해야 되지만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캠프를 꾸린 것도
비명들을 많이 이제 흡수해가지고 지금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은 특히 이제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이 탕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화합시키냐 통합시키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선명한 메시지 아니면 퍼포먼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이 이야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 복수나 이런 거는 안 되겠지만 내란죄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수사는 그 수사대로 해야 된다. 근데 약간 이걸 섞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국민의힘으로 이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정치보복과 관련해서 요새 하여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차치하고 우리 당 지지자나 중도 보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인식들을 계속 강화시키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보복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2022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치보복을 공언하는 사람이 어딨냐.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대놓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당장 이 정치보복 안 한다. 자기는 다른 사람 보복하는 거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했던 2022년의 이야기가 다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여튼 자신과의 싸움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누구나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재명 대 이재명 이번 대선의 키워드가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그 신뢰의 위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게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면 방금 전 방송 들어오기 전에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8명이 추려졌습니다. 다 들어보신 이름들입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8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3명은 서류심사와 경쟁력 검증 과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2차 경선 진출자가 이제 4명이 곧 추려질 텐데 대변인님, 네. 4명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근데 제가 당직자를 맡고 있으니까 굳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는데 지금 뭐 여론조사나 정치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3명 누구나 확실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세 분은 뭐 제가 당직자라서 아니라 그냥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한 자리를 놓고 안철수, 나경원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네. 이 경쟁은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실명 토크 안 하신다면서요. 근데 이거 이제 이 언론에 나타난 이야기. 근데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실명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였습니다. 우리 김진일 평론가께서 한번 예측해 주시면 그쵸.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어제 이제 11명 서류를 이제 냈고 그 중에서 이제 오전에 3명이 탈락한 거잖아요. 영화 타짜에 보면은 반나절 서류 심사에 1억을 태워? 이거 진짜 그쵸. 돈이 많구나 이분들이. 서류 심사만 1억이 드는 거 끝까지 완주하면 3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갈 때마다 1억씩 내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 번에 내는 거고 여기는 올라갈 때만 내는 거니까 저는 국민의힘 방식이 더 합리적이다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처음에 돈을 다 내는 거는 어쨌든 근데 반나절이거든요. 딱 반나절. 야, 돈 많구나 이분들 그 생각이 들었고. 부럽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3강 2중 뭐 삼약 뭐 이 정도로 지금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향자나 이철우나 유정복 이 세 분이 조금 어렵지 않냐 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중 중에 이제 안철수, 나경원 굳이 저한테 얘기를 하자면 저는 나경원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원래 항상 2, 3등은 해요. 나경원 의원은. 그 개인의 지지가 이 보수 노년층 중에 좀 있는 것도 있고 이번 선거의 색깔이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규정을 할 수 있지만 경선이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이게 100%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은 국힘 지지자나 당원들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은 중도층이나 잘 참석 안 할 거예요. 뭐 어차피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이 좀 더 많은 포션을 가지고 가지 않느냐. 게다가 요즘 노이즈를 많이 일으켜요. 한동훈 절대 되면 안 된다. 뭐 등등등 뭐 드럼통 이게 다 그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나경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제 대망론 뭐 이런 게 불거지면서 약간 경선에 힘이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나경원 지금 후보와 다들 말을 세게 하시면서 다시 약간 불쏘시개를 붙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는데 어쨌든 빅텐트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결국
될까요? 빅텐트요? 네. 저는 그 한덕수 가능성보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성이 높다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빅텐트를 얘기할 때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텐트를 만들려면 가운데 기둥이 굉장히 높고 튼튼해야 이 텐트가 넓게 마련될 수 있는 거거든요. 총리님 키가 크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기둥이 높고 튼튼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반 이재명 정서라는 그 굵고 튼튼한 텐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거의 빅텐트보다는 훨씬 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를 주장하는 분도 많고 그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대선에 참여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당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도 거기를 좀 갸웃했거든요. 실제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랜 기간 동안 뭐 좌우 정권을 오고 가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왔고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었는데 단기에 낙마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좀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능성을 낮게 봤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은. 왜냐면 계속 커지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내가 한 실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반면교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MBN 어제 보도를 보면 MBN 어제 저녁 뉴스죠. 현재 출마 의사가 없지만 출마가 없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보도가 출마를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뒤에 2시간 뒤에 총리실에서 불출마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나온다는 얘기인지 만다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몇 %로 보세요?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뭐 이런 건데 어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대일리가 오후 4시쯤에 불출마한다라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MBN이 7시 한 17분쯤에 출마한다. 불출마 보도 사실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거를 또 총재에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모적이다. 네. 저는 한덕수 총리께서 빨리 입장을 밝히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도 그래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경선 관리를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판이에요 지금. 심판 옷 입고 있다가 나 갑자기 선수를 뛰어서 심판 옷 벗고 갑자기 프로레슬링에서 한쪽 편 들어가지고 막 의자로 찍고 거의 이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려면 처음부터 선수로 뛰던지 빨리. 경선 관리를 그러면 저거 최상목한테 맡기던지. 이거는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도 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혼란을 본인은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들고 저는 빅텐트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2002년 모델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회창이라는 대세론이 있었고 그때 노무현과 정몽준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넘었던 그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2년보다는 2007년에 가까워요 지금은. 2007년이면 이명박 그리고 정동영 후보랑 530만 표 차이로 역대 최대로 20%포인트 이상 벌어졌을 때랑 굉장히 흡사한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대선은 다자구도와 양자구도가 계속 퐁당퐁당 했거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사실상 양자구도였거든요. 이번에는 다자구도예요. 이준석이라는 존재가 저는 단일화 안 할 거라고 보고 이준석은 단일화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네. 또 하나는 반 이재명문으로 하기에는 빅텐트에 그럼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옛날에 얼굴 붉히고 헤어졌던 이낙연도 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도 있고 네. 온 사람들이 정말로 이준석과 이재명과의 거리와 이준석과 황교안과의 거리가 어느 게 더 멀까요? 너무 멀죠. 둘 다 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지금 그냥 상상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를 그냥 반 이재명 그게 가장 높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반 이재명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내란 종식이에요. 내란 종식. 그게 가장 큰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박민영 대변인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를 직접 만나자고 했다 뭐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띄우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가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얘기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띄우고 있는 것,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띄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연판장이라는 게 있나요? 내가 한번 원내 의원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실물을 봤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연판장이라면 이름이 나왔었는데. 연판장이라면 촉구합니다 한 다음에 자기 이름 쓰고 사인해갖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건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해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다른 중진 의원들과도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는 그런 연판장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다라는 걸 보면은 전반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2002년 모델식으로 외곽에서 좀 있다가 우리 당의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방식으로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면 이재명 전 대표의 그 대세론을 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그걸 우리 당에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 의원들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억 원이나 내고 대선 경선을 치렀는데 양보를 할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다고 낮다고 봐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자기가 평가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2012년 대선 때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후보를 당 경선을 통해서 확정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뛰는 안철수 후보가 엄청나게 높은 그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단일화하자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그때 후보가 나는 당원이 정식 경선 절차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낸 공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나는 여기 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퇴는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기싸움이 오래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일종의 기어 들어가는 모습으로 단일화가 됐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저는 우리 당에서 만든 후보가 단일화 요구가 세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를 통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명분은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신다는 거죠? 한 대표님도? 한 전 대표님. 한 전 대표가 후보가 되면요. 되면요. 보수 연대는 필요하다고 원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보수 연대가 필요한데 지금 뭐 빅텐트는 좀 어렵고 약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정을 거듭해야 빅텐트가 설립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기록하는 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ARS긴 하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인터넷 종합 언론 뉴스피릿이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14일에서 15일 이틀간 1,000명을 대상으로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15.3%로 1위, 한동훈 전 대표가 12.1%, 김문수 전 장관이 12% 순으로 나왔습니다. 홍준표 7.5%, 안철수 4%, 나경원 3.5%, 윤상현 2.2% 순이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나온 것들이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범 여권에서 1위가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누군가 아니 그거는 이제 장슬기 기자님이 제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장슬기의 빙의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게 ARS 조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갤럽의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에서 한덕수가 2% 나왔습니다. 오세훈이 2% 나오고 그거는 자유연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대통령 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보기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 ARS는 조금만 경향성을 가지고 내가 마음 먹으면은요 약간 뽑아낼 수가 있게 게다가 초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수 진영에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덕수 얘기가 한 2주 전부터 상당히 많이 주입이 되다시피 이런 식으로 언급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에서 한덕수를 띄우기 위해 응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에 관료 용병 잔혹사가 있어요. 그렇죠. 관료들을 용병으로 영입해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거나 물론 성공한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제가 보기엔 보수 진영의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키워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뭐만 있으면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도 문제가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민주당 계열은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 보수는요. 좀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 한 명 데려와 가지고 세탁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YS 때 이회창
그리고 MB가 대통령일 때 박근혜를 막기 위해 정운찬, 김황식 총리 막 띄우고 그리고 박근혜 때는 반기문 띄우고 그리고 지금 황교안 총리 또 당대표하고 윤석열 내려오고 한동훈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런 장난질에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수가 스스로 자강을 해야지. 오늘 조선일보 칼럼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보수를 가장 두려워했을 때 자기들끼리 배신자네 아니네 이런 거 하지 않고 탄핵에 간 건너고 서민을 위해서 우리가 뛰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무서웠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가장 보수를 만만하게 보는 때예요. 지금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새겨 들을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이번 대선을 치르고 또 대선 이후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이런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충분히 새겨 들을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당이 자강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우리 그 민심이 떠난 분들도 우리 당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결국에는 우리 당은 그동안 계속 노선투쟁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전통 지지자들 강경한 그 지지자들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 보수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중도에 있는 분들과 연합하지 않으면 좌파 정권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 후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수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가 아니라는 점을 현실 자각 타임이 이미 왔어요. 지난 2022년 대선에서도 선거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0.73%로 이긴 거고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한 것도 그런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도 얘기를 하면 저는 우리 당에서 충분히 새겨서 이번 대선 전략을 짤 때도 그렇고 다음 총선 전략이나 지자체 단체장 선거 전략을 짤 때도 충분히 새겨들을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론을 원하셨는데 스펀지처럼 흡수하셔가지고 아니 뭐 좋은 말씀은 제가 당연히 뭐 말씀 듣고 해야죠. 네.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위헌 여부를 논의를 위해서 이제 평일을 진행할 계획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4월 18일이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만큼 뭐 오늘 빠르면 오늘 오후에도 나올 수 있다. 예정 일정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기각일까요? 아니면은 인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내일 나올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이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하루 전에 이제 나올 것 같고 금요일 날은 당연히 이제 퇴임이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은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은요. 이제 헌재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이잖아요, 지금.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본안에서 기각됐을 경우와 가처분 신청에 기각을 했는데 본안에서 인용이 됐을 경우에 둘 중에 어느 게 더 사회적으로 혼란이 적은가? 거꾸로 났을 때. 가처분과 본안이. 요거를 보고서 이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인용일 수도 있고 둘 다 기각일 수도 있지만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도 가처분 신청에서는 받아들여져 가지고 징계 멈췄지만은 본안 소송에서 1심에서 또 졌어요.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왜 이거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이거를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임명이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근데 본안 소송에서 만약에 져요. 그러면은 그동안 내렸던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완규 등등등이 내렸던 헌법재판의 결정이 다 무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정통성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각을 그러니까 아니야 인용을 해가지고 일단은 보류해놓고 본안 소송까지 보자라고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권한 대행 시기가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본안 소송까지 가면 그렇게 되면 거의 그냥 무효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예를 들면은 KBS 사장들 같은 경우에도 해임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복직투쟁하고 소송했는데. 네가 억울하게 해임된 거 맞아. 하지만은 지금은 복귀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또 한덕수 대행이 방금 전에 저희 방송 전에 입장이 뭐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냈다고 단독이 나왔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발표만 했지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위반이 아니다. 이완규 함상훈을 그냥 발표만 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변인님? 그러니까 그게 그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지명을 한 것이 아니라 지명 발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그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아니면 야5당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게 위헌이다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게 자기 관련성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각하 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없으세요. 좀 자신감이. 생각보다 빨리 이게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서 결론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론 뭐 오늘 내일 금명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일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여하튼 이게 각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하냐 아니면 인용이나 둘 중에 하나로 나온다. 그런데 지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정의 장난인가요? 지명이 아니라 발표다라고 하면은 그 예전에 대통령들 중에서 발표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사례가 다 지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게 즉시가 그게 지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을 하니까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뭐 지금 출마 관련해서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요 보도를 보면서 근데 당시에 이완규 함상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얘기를 할 때 지명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발표할 때. 그래서 요게 참 좀 애매하다. 뭐 좀 불편하다. 보도를 보면서 참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한덕수 대행은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죠, 대변인님? 5월 4일이 그 공직자 사퇴 시한 마감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5월 3일에 우리가 후보를 확정짓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한다면 5월 3일에 사퇴 의사를 밝혀야겠죠. 이거는 뭐 연차 안 써도 되니까 바로 5월 3일 날 하시면 될 건데 실제로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그냥 정치를 조금 가까이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대선 출마 의지가 강고해서 실제 뛰어들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조금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게 반 이재명 정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본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럼 그 정도 역할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짧게 저는 한 4가지 이유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당시에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을 봐야 될 거는 맞아요. 네. 너무 낮게 나오면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는 관료로서 오래 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는 고령이기 때문에 다른 진영으로 예를 들면 민주당 쪽으로 갈아타거나 이미 국민의힘 색채도 너무 강해졌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뭐 국무회의를 반대했고 뭐 이렇게 내란을 개헌을 반대했고 했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방식으로는 수사 대상이 되면 오히려 정치를 해야 될 이유가 더 생긴다. 그렇죠. 세 번째는 국힘에서 이 정도로 꽃가마를 태워주는데 본인이 사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지지율만 나오면은. 그래서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은 트럼프랑 지금 협상하는 것도 나중에 이번에 대선 나온 다음에 로펌 갈 수도 있어요. 사당 초유로 대선 후보가 로펌 가는 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분이고 네 번째는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라는 거는 오로지 본인의 이익에만 충실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받쳐주면은 나올 거다 일단은. 저는 4가지 근거 된 거에 뭐 근거는 비슷하지만 다 반대로 생각해요. 더 할 게 없다. 아니 더 할 게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국가 원로로 계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이번에 가갖고 진흙밭에 가서 이전투구식으로 해갖고 몸에 진흙 묻히느니 그냥 존경받는 국가 원로로 경제 전문가로 통상 전문가로 활동하시면 되고 사법 리스크는 저는 다 없다고 봐요. 이번에 헌재에서 기각될 때도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지지율 있잖아요. 지지율이 저는 2021년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우리 당내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았어요. 밖에 있는 안철수가 훨씬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실제로 단일화 여론조사 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 그쵸. 압도적인 차이로 그쵸.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됐어요. 우리 한국 정치에서 거대 정당의
그 대통령 후보 아니면 어떤 뭐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는 거랑 외부의 그 삼지대에서 아무 조직도 없이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굳이 그 나이에 고령에 그 리스크를 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에요. 뭐 참고로 트럼프보다 3살 어립니다. 49년생. 예. 뭐 어떻게 될지는 뭐 3일까지는 3일 4일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궁금하네요.